입니다. 저도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몇 번이고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게 단지 두 사람이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라는 중요한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시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파혼을 결심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귀게 된 사이입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안면은 튼 사이였지만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출근하면 조용히 자리에서 제 할 일만 하고 집에 가는 소위 있는 듯 없는 듯한 공기 같은 사람인데 반해 남자친구는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이목을 끄는 시끌시끌한 성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관심은커녕 오히려 좀 성가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자기는 세상 조용한 제가 너무나도 신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웃어줄 뿐 반응이 없더라면서. 그래서 나중엔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든 저를 웃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근한 적도 있었다고요. 그런 남자친구의 노력 덕분인지 저도 결국엔 남자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그렇듯이 위에서 사내 커플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눈치였어요. 특히 남자친구와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3달 정도 지나서 제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있던 차였거든요. 전 회사가 정이 들었기도 하고 출퇴근 교통이 제가 살던 집에서 훨씬 좋아서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사내 연애를 가지고 직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 그냥 옮겨버리게 되었어요. 이직한 회사는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규모 면에서 좀 더 크고 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꼭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서 다양한 동료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제 생활의 변화를 보더니 뭔가 불안했던 건지 안 되겠다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을 갑자기 시집 보내게 되었다며 친정부모님이 많이 서운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 큰 이견이 없었으니 결혼 준비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집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었고 남자친구도 5천 정도 있었지만 1억 5천으로는 서울에서 웬만한 전세를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친정어머니가 그럼 당신이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대신 거래는 거래니까 깔끔하게 1억 5천을 전세 자금으로 내라고 하셨고요. 저도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 남자친구에게 그러자 하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그렇게 거래를 할 필요가 있냐며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그 돈을 안 받으면 무슨 BMW 어떤 모델을 살 수 있다나 뭐라 하면서요. 친정어머니가 신경 써준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뻔뻔하게 저러고 있으니 제가 그럼 그냥 엄마 집 들어가지 말고 우리 힘으로 알아보자 했는데 부동산을 10군데를 가봐도 1억 5천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구하겠어요. 결국 남자친구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친정어머니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받는 대신에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내부 공사는 친정어머니가 어머니 선에서 전부 다 해주기로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식보다 주택 문제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한된 인원을 초대해야 하는 것도 싫었고 결혼식 촬영을 전부 마스크 쓰고 하는 것도 여러모로 내키지가 않았기에 결혼식만큼은 조금 미루게 되더라도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남자친구의 경우 서울에서 살고 있던 전세집이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도 고려해야만 했고요. 아무튼 그리하여 저희가 먼저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네요.
제 시집살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쪽 집안의 가족 환경을 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가족이 많지 않으세요. 저를 기준으로 친가로는 큰아버지가 계시고 외가로는 이모가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다예요. 다들 자녀들도 한둘밖에 없어서 다 모여도 15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저도 외동이고요. 반면에 남편 쪽은 시아버지만 이미 5남 1녀 중 장남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2남 1녀 중 맞이이고요. 저희 친정은 가족 내 행사가 있거나 명절이면 좋은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맛있는 한 끼 먹기를 좋아합니다. 다들 술을 별로 즐기지 않고요. 반면에 남자친구네는 거의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먹고 떠들고 술 마시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한번 모여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가게는 그날 완전 장사 대박 낸 거라고. 과장이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 몇백만 원치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가늠조차 하질 못했네요. 그러다 얼마 전 아파트 내부 공사가 다 끝나고 집들이를 위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가족으로 보고 지낼 사이인데 이참에 미리 얼굴 트면 편하고 좋지 않겠냐 하시면서 친척분들의 연락처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작 22평짜리 아파트에 좋기 30명도 넘는 사람들을 부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자가도 아니고 전세인데 무슨 집들이를 이렇게 크게 하냐고, 그리고 한다고 쳐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집에 오게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면서 아버지가 우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냥 좀만 참으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안 되면 시간차를 두고 오시라 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간차라니 예약제도 아니고 2시간 간격으로 친척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라는 소리인가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런 건 그냥 배달시켜도 된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솔직히 가족마다 성향이 다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제 방식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 방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22평 아파트에, 그것도 아무리 저희 어머니 소유라지만 제 집도 아닌 새 들어 사는 전셋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될 소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미 저는 속으로 이 결혼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회만 되면 이 모든 식구들이 모인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갔고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몇몇 어른들은 코로나 무서워서 못 오신다 하셔서 결과적으로 오게 된 건 시부모님 내외와 시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마음에 부담이 덜해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저는 근처 적당한 중식당에서 몇 가지 요리를 시켰습니다. 음식 직접 안 했다고 혼나는 거 아니냐며 제가 걱정을 하자 남자친구 말이 자기네 가족은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분위기만큼은 잘 맞춰야 된다고, 그래야 이쁨 받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분위기를 잘 맞춘다는 게 묻는 말에 대답 잘하고 잘 웃고 그러라는 건가 싶어서 그런 거야 식은죽 먹기지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설마 저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역할일 거라곤 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6시 반쯤 되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음식도 제때 도착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더러 잠깐 일이 좀 옆에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냥 절며느리로 형제분들께 정식으로 소개해주려고 하시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술잔을 딱 내미시면서 어디 한 잔 따라봐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께 술을 배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시길 여자는 술 따르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 술잔도 못 채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술을 따르라 하니까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도 술을 좋아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 또 기분이 좋아서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그냥 싫은 티 안 내고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보고 참 센스가 없다고 사람이 어떻게 술만 마시냐고 하시면서 안주는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부터는 기분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지만 한 번만 더 참자 했어요. 앞에 남자친구 아버지의 형제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탕수육을 몇 개 집어서 남자친구 아버님 앞접시에 놓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입을 아 벌리면서 무슨 여자가 이렇게 애교가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해서 벙쪄 있으니까 남자친구 어머님이 아버님께 채통 좀 지키라 한마디 하시면서 탕수육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님이 탕수육을 오물오물 드시면서 젊은 여자가 주는 것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늙은 마누라가 방해를 하네 하면서 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저게 이런 자리에서 하실 말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님, 형제분들도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주 배꼽을 잡으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며느리 도망가겠다고 조심 좀 하라고 재미 하나도 없는 추임새까지 넣으시면서요. 그래도 거기서 멈추셨으면 제가 파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슬쩍 부엌으로 가려고 하니까 남자친구 아버님이 저더러 가긴 어딜 가냐며 저 빈잔들 안 보이냐고 얼른 옆에 가서 한 잔씩 다 따라주고 안주도 하나씩 먹여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하기 싫어서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 아버님 동생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저를 보면서 실실 웃으며 쑥스러워서 그러냐면서 웃더라고요. 우리들은 안주 입에 안 넣어줘도 되니까 빈잔만 채우라고 하더군요.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빈잔을 채우고 있는데 잔을 채울 때마다 친척분들 시선이 느껴지니 제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기도 하고 잠 받을 때마다 조카 덕에 이 나이에 젊은 여자한테 술도 받아보고 아주 출세했다고 좋다며 웃는데 접대부가 된 기분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남자친구를 살짝 불러내 이게 무슨 경우냐고 물으니까 아저씨들이 모여서 농담 따먹기 한다 생각하고 적당히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맞춰달라는 게 이런 거였냐.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고 친척들이셔도 나를 막대하는 건 아니다. 서로 존중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막한 적 있냐 하니까 자기 가족들은 원래 부침성이 좋아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부침성이라니 유쾌한 것과 막대 먹은 것의 차이를 모르는가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파혼하자고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가풍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솔직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았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남자친구 말처럼 동시에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남자친구 고모님 생신이라서 가족 모임에 갔다가 이 집학원 정말로 상종을 말아야겠다는 확신에 남자친구가 바라던 대로 아주 생신 자리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남자친구의 고모님 생신까지 챙겨야 된다는 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건 단지 일가 친척의 생일을 다 챙기게 생겼다는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대하는 남자친구 아버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니 벌써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번 집들이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셨거든요. 그 가운데서 분위기를 진두지휘하시던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저 멀리서 저와 남자친구를 발견하시곤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러더니 벼랑간 저더러 이리 와보라고 하시더니 술병을 딱 손에 쥐어주시면서 저보고 돌아다니면서 빈잔 있으면 다 따라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어도 왜 그런 걸 시키냐고 말리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내가 내 며느리한테 술을 따르라고 시키든 춤을 추라고 시키든 당신들이 뭔 상관이냐? 하면서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며느리 도리가 다 뭐야. 시아버지가 하라면 네 아버님 하고 죽는 신용도 해야지. 안 그러냐 아가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야 우리 결혼하고 살 신혼집 집들이었으니 주인공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번에야 말로 네 하고 아버님 장단 맞춰드리면 그 순간 내 팔자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풀지 못할 때까지 꼬아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술병을 다시 남자친구의 아버님 손에 쥐어드리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되어드릴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저를 잡아 끌고 구석진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미쳤냐며 제정신이냐고, 어디 사람들 있는 데서 시아버지들 사람한테 그렇게 반응을 하냐고, 친척들 앞에서 자기랑 자기 아버지 망신 줄 생각이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어서 돌아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애교도 부리고 해서 아버님 기분부터 풀어주라고 성질을 부리고 돌아가더라고요. 혼자 잠깐 가만히 서서 그냥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누가 선물로 가져온 건지 샴페인 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을 집어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따르기 싫다고 한 예비 며느리가 술병을 들고 들어오니 남자친구가 아버님 귓속에다가 대고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아마도 자기가 저를 잘 타일렀으니 아버님 말에 이젠 거역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님이 언짢으신 표정을 하고는 잔을 들고 제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래, 네가 감히 어른 말을 거역해? 어디 한번 따라봐라 하는 세상 근엄한 표정을 하고 서 계셨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욕을 해버릴까 했지만 꾹 참고 샴페인병을 기울였습니다. 뻥하는 소리와 함께 코르크가 아버님 미간에 그대로 적중했고 샴페인은 그대로 압력을 이기지 못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병 입구를 틀어막으면서 그대로 아버님 얼굴에다가 샴페인을 뿌려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샴페인병을 들고 오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병을 엄청나게 흔들어댔거든요. 병뚜껑에 맞아서 정신이 없는 아버님 얼굴 위로 샴페인이 흩뿌려지니 아예 정신을 못 차리시고 옆에 있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대로 아버님한테는 그토록 원하던 젊은 여자가 따라주는 술맛이 어떠시냐고 비아냥대면서 물어봤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버님 얼굴에 뿌리고 싶었는데 저를 말리러 뛰쳐나온 남자친구 때문에 그러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소리를 지르면서 애교를 부려서 기분을 풀어주라고.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왜 애완동물이 할 일을 예비며느리한테서 찾고 난리냐고 쏘아붙였어요. 한 번이면 참겠는데 사이즈 봐서는 아무래도 이 집에 시집 오면 평생 너네 가족들 술만 따르게 생겼다고. 전세금으로 넣어둔 5천만 원은 내일 당장 보내줄 테니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소리 지르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밖에 나와서 밤 공기를 맞으니까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한기가 돌아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하나만큼은 후련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원래부터 가벼운 성격이라서 그냥 밝고 분위기 주도하는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매너가 없는 집안에서 배워먹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것도 집안 유전인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바로 엊그제 일인데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저한테 다시는 그런 대우하지 못하게 잘 말해놓을 테니 자기들한테 기회를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꼴랑 5천만 원 모아놓은 거 가지고 전세긴 하지만 서울에 집도 마련해서 시작할 수 있었는데 막상 포기하려니 아쉬웠는가 보죠. 제가 그 난장판을 피고 왔는데도 다시 잘해보자는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일 없다고 아버님한테나 친척 어른들한테 군말 없이 한 명 한 명 술 따라주면서 애교 부리는 그런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그리고 되도록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마주칠 일 없게 잘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괜히 제 눈에 거슬렸다간 너한테도 아버님한테 한 거랑 똑같이 샴페인으로 샤워를 시켜주겠다고요. 이미 한 번 저지른 건데 두 번은 또 못하겠냐고 성질을 부리니 쫄은 건지 대답도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자꾸 연락이 와서 신경 쓰이기는 하는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제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요. 괜히 결혼했다가 이혼녀 딱지 붙을 뻔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빨리 결단을 내려서 행동에 옮긴 제 자신한테 뿌듯하기까지 하네요. 남자친구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하나 보내고 차단해버린 뒤에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나이는 30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고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다음에 서방님네가 결혼을 했고 그 집도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나 동선애나 둘 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사는 지역은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워낙 좁은 동네라서 2다리만 거쳐도 다 알 정도고요. 동서와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동선의 남동생하고 제 남동생이 친한 동네 친구 사이였더라고요. 참 세상 좁고 신기하다고 서로 놀랐어요. 그때부터 동서와 교류가 많아졌는데 지내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 동선에 둘 다 지역 토박이라서 학교도 다 이쪽에서 나오고 회사도 이쪽에 있는 회사 다녀요. 시댁은 시어머니만 계시고 아버님은 안 계십니다. 오래전에 이혼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어머님은 아직 환갑 안 지나셔서 젊은 편이고 이혼하시면서 위자료를 넉넉하게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고 하셔서 근처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하면서 아파트 구에 들어갔고 동선에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주말에 장 보러 나가면 동시에 세 가족 전부 다 마주칠 때도 있고 말했다시피 동서랑은 친한 사이가 돼서 두 부부끼리 혹은 양쪽 남동생들끼리 같이 해서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집 근처 캠핑장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각자 집으로 불러서 배달 음식 몇 개 시켜 먹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수다도 떨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평범하게 결혼 생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참 신경 쓰이는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 보내봤습니다. 일단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월드라고 날 세우는 거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먼저 나서서 결혼 이야기 오갈 때쯤에 자식들한테 빌부터 살 생각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 그 사람도 아들도 불편해할 것 아니냐고 하셨고 괜한 걸로 부담 주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셨어요. 노후에 어쩌실 거냐 먼저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었고 어머님께서 오히려 먼저 나서서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특징이 저희 집에서 한 이야기는 동선에 가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동선애한테도 저희에게 말하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셨다 들었어요. 그러니 저나 동서나 합가 같은 거는 정말 결혼 생활 내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아무리 어머님께서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하셨을지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만나시는 분하고 재혼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로 알게 되긴 했지만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터에서 사고로 한동안 양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친정어머니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기는 하지만 회사 생활 하고 있는 건 똑같고요. 동생도 야근이 잦은 직업이고 어머니도 일 나가시면 저녁 늦게나 들어오셨기 때문에 참 난감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지가 한 팔이라도 제대로 쓰게 될 수 있을 때까지 한동안만 우리 집에 계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제가 회사가 집에서 정말 가깝고 점심시간이 긴 편이라서 아버지 점심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했어요. 어머니 출근하시는 점심때 오셔가지고 동생이나 어머니 퇴근할 때까지만 잠깐 우리 집에 계시는 건데도 안 되냐고 사정을 했는데 자기도 힘들게 일하고 와서 퇴근하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장인어른 계시면 아무래도 자기가 불편하지 않겠냐 하는 갖은 이유를 대면서요. 저희 집은 부모님의 동생까지 해서 셋이 버는데 그 돈 모아놓은 거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거냐, 나 동안만큼은 간병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남편이 분명히 자기는 시어머니가 암만 어디 안 좋으시면 간병인 쓸 거고 자기 엄마도 절대로 어디 불편하고 해도 같이 살자는 말 절대 안 하실 분이라고. 결혼했으니 둘이서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재미나게 살자고 어쩌고 하면서 결국 아버지한테는 간병인을 붙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그만큼 남편은 양가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 합가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만큼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서운한 일이긴 했지만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어머니가 만나시는 분하고 사이가 소원해지신 건지 아니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은 건지 은근슬쩍 외롭고 적적하다고 하시면서 합가를 하고 싶다는 듯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동선애나 아예 안 가지고 맞벌이 하고 있는 이유는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가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님께서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동서한테도 똑같이요. 그런데 저희가 맞벌이 하면서 아이 계획 미룬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이미 진작에 설명드린 부분이기도 했고 그 말을 전했을 때 어머님도 분명히 너희가 안정되고 애를 갖는 게 맞다며 맞장구까지 쳐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자녀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냐 질문했더니 애를 낳으면 본인이 키워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합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동네 친한 사람들 손주 돌보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제가 애 낳으면 본인이 애를 봐줄 테니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또 가끔씩 저희 집으로 놀러 오셔서는 둘이 사는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말이나 되냐고 말하면서 방 하나는 본인이 언제든지 오셔서 자고 갈 수 있게 침대도 하나 놓고 니들 방에 안 할 테니까 이왕 놓는 김에 텔레비전도 하나 놓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방 하나 있고 그래도 방 하나가 남으니 그거는 아이 방으로 만들면 딱 되지 않냐면서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요즘 부쩍 왜 자꾸 저러시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언제 같이 살자고 하셨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니 엄마 말대로 방 하나 놀리지 말고 손님 방으로라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만 쓸 게 아니고 나중에 처남이 와도 쓸 수도 있고 장인 장모님 오셔도 하루 주무시고 가실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때부터 조금 안 좋은 촉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자꾸 어머님께서 은근슬쩍 돌려 말해가며 합가하고 싶은 속내를 내비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머님은 같이 안 사신다더니 요즘 부쩍 왜 그러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자기가 언제 합가하자고 했냐고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할머니니까 내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본인이 아이 봐주면 니네가 좋지 내가 좋냐고 둘러대며 대충 말을 흘리시더라고요. 참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시어머니 변덕에 하루하루 스트레스였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동선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 다르게 물어본 게 있다면 어머님께서 서방님한테 너네 형이 엄마 안 모시고 살면 너가 나 모시고 살 거지?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안 좋았던 촉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고 동서도 서방님이 넌지시 꺼낸 이야기 때문에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동서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둘 다 서로 어머님이 꺼낸 말 서로 숨기지 않고 공유하자고요. 미리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제일 궁금했던 건 어머님의 아들들인 남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어머님이 서방님한테 꺼낸 말을 듣고 동서한테 돌려 말해가며 의중을 떠받기도 하고 남편도 우리 집에 어머님 지내실 방 하나 만들자고 했던 게 두 사람이 아무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상황이 아닌 건가 싶었거든요. 합가하기 싫어하는 저희들 모습에 어른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냐고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저희는 아직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데다가 둘 사이에 아직 아이도 없는데 신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직 젊으시고 본인이 이미 우리들 결혼하기 전에 합가는 절대 할 생각 없다고 목까지 박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겠다는 말도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혼하시면서 위자료 차원으로 받은 게 좀 있으신 편이라서 어머님께서 일은 하고 계시지만 그건 정말 심심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동네 친한 아주머니들이나 만나시는 남자분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는 게 일상이세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 보면 오히려 젊은 부부인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보다 더 좋은 거 드시러 다니고 좋은데 놀러 가시는 게 일이거든요. 그렇게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집에서 혼자 아이만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친정아버지 팔 다치셨을 때 남편이 나서서 장인 장모님이건 자기 어머니건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가를 할 생각이 없다고 저 서운하게 만들고 쐐기까지 박은 역사가 있으니 시어머니 합가 문제로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가하자는 식으로 눈구렁이처럼 물어보시는 어머님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랑 제가 자주 만나기는 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오시고부터는 둘이서 만나는 횟수도 대폭 줄였어요. 서로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인데 혹시나 두 남편들 사이에서 며느리들끼리 팀 짜서 어머님만 쏙 빼놓고 다닌다는 그런 말 만들기 싫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횟수를 줄인 대신에 그만큼 어머님 댁에 자주 찾아뵈어서 합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굳이 같이 사는 거 아니어도 어머님 며느리들이 알아서 잘 효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언젠가는 저희들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날도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동서네랑 같이 근처 맛집으로 외식을 하러 밖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먼저 지금 너네 사는 집이 시세가 얼마쯤 하는지 알고들 있냐고요. 뭔가 분위기가 쎄해서 저희가 샀을 땐 얼마였는데 바빠서 체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고 받아쳤더니 이미 부동산 다녀오셔서 시세 파악은 다 하고 계신 상황이더라고요. 니네 집 팔면 얼마, 동서네 집 팔면 얼마, 그리고 자기 집은 현재 어느 정도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아파트 3개를 다 팔아버려서 그걸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아버님하고 이혼하면서 받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자 아파트 판 돈을 합쳐가지고 집 한 채 지어다가 온 가족이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겁니다.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집 지어서 살자고 통보하듯이요. 난데없는 제안에 저희도 어리둥절하게 무슨 말 하시는 건가 하고 있었고 남편들도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걸 알고 있었는지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어머님 딴에는 저나 동서한테 몇 번이나 합가하자는 식으로 떠봤는데 아무리 찔러봐도 저희들이 선뜻 그러자고 하질 않으니 아예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합가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신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시더라고요. 1층에 주방이랑 거실 같은 공용 공간하고 어머님 방까지 만들어 어머님이 혼자 지내고 2층은 거울형 구조로 똑같이 만들어서 한쪽은 저희, 한쪽은 동서네 이렇게 해서 살면 딱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년에 북적거리고 참 재미나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 얼굴을 보니 표정이 아주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같은 표정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서 합가를 해줄지 모르니 아예 한 집으로 싸그리 묶어버리다니 정말 조선시대에도 하지 못할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저희가 반응이 시큰둥해 표정 관리 못하고 있으니 남편하고 서방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아주 대찬성을 하며 맞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건축일을 한대나 어쩐대나 하면서 견적 한번 내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하길래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는데 미동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참 재밌겠다 하고 있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제정신이냐고, 그게 무슨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을 하고 있냐고 남편한테 따지니 남편이 안 좋을 게 뭐 있냐고, 안 그래도 동서랑 저랑 둘이 친해서 맨날 같이 만나지 않냐.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불편할 것도 없는데 한 집에서 살면 엄마 말대로 북적거려서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캠핑도 자주 가는데 마당 딸린 집 구해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 캠핑장 같은데 따로 갈 필요도 없다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라는 말이 어머님 말대로 하자는 이야기였겠죠. 어머님이 결혼 전에는 합가할 생각 절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 혹시 아는 거 있냐고 물었더니 왜 자꾸 이걸 합가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이건 합가가 아니라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에 집 지어서 다 같이 사는 거라고, 모시고 사는 거랑은 성격이 완전 다른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한 집에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합가가 아니면 뭔가요? 같이 사는 거 자체가 합가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애 안 갖고 맞벌이 하는 이유도 육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엄마랑 같은 집에 살면 애도 봐주시고 그러면 너도 동서도 계속 회사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도 동생인 서방님하고 사이가 좋고 저도 동서랑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어차피 밖에서 만날 거 괜히 쓸데없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데다가 돈 쓰지 말고 한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하면 집안일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엄마까지 좋은 게 이거야말로 일석삼조 아니겠냐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장정 같지도 않은 걸 자꾸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동서랑도 이야기해보니 서방님도 남편이 한 말과 거의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면 자녀 계획도 편해지고 한 집에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 얼마나 재미지게 살겠냐고요. 경제적인 면도 아파트 관리비 세 군데서 나가는 것보다 한 집에 같이 살면 돈 절약도 되고 자기는 장점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네요. 동서도 저도 동시에 눈치챈 게 아무래도 어머님하고 두 남자들끼리는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나 말을 맞춘 거고 우리가 반대할 거 알고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해본 적 없는데 동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 들으니 합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런 걸 가지고 싸움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요. 정말 동서가 결심한 것처럼 저도 이혼까지 불사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동서네까지 피해보기 전에 제가 희생해서 저 혼자라도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정말 어디 스트레스 풀 것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후기입니다. 저번에 보낸 사연에도 적었다시피 시어머니를 모시고 안 모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적인 남편의 태도와 결혼 전하고는 전혀 말이 딴판이신 어머님 때문에 사연 보냈던 거예요.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과 합가하는 게 저렇게 싫어서 저러냐는 댓글을 읽었는데 네, 솔직히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아무튼 제 태도 때문에 사연 들으시면서 불편했던 분들께는 후기를 통해서라도 따로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시어머니와 합가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통보 후 며칠 뒤에 동서와 따로 만났는데 동서와는 처음에는 투닥거리를 했어요. 그냥 언니네가 모시면 안 되냐? 지금 나보고 독박스라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힘을 합쳐야 할 둘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꼴이 우습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좋은 방법이 떠올라서 각자 남편들 소환하고 넷이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남편들은 이미 합가하기로 결정한 상태나 마찬가지니 솔직히 저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두 남자의 최대 관심사였겠죠. 두 사람 들어오자마자 동서와 저는 반색을 표하며 우리 둘이서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좀 해봤는데 집 지어서 같이 살자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해줬지요. 두 남편 얼굴을 보니 입이 귀에 걸려서 이 여자들이 결국은 포기했군 하는 표정으로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저희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 그렇지 않냐고 다 같이 살면 진짜 좋겠다고 마당에 불판도 놓고 해야겠다고 둘이서 벌써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 신나 있는 기분에 곧바로 찬물을 끼얹어줘야 했지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왕 집 짓는 김에 아예 4층짜리로 주택을 짓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남편이 무슨 소린가 제 말에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제가 다 같이 사는 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우리도 각자 부모님들한테 여쭈어봤는데 다 같이 사는 거 우리 부모님들도 다 찬성하셨다고요. 그러니 한 층씩 더 올려서 우리 부모님들도 한 층씩 해서 같이 살면 되겠다고 말을 했죠. 남편은 서방님하고 둘이 눈을 마주치며 꿈뻑거리고 있기만 하다가 그건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처남이 있는데 왜 장인 장모님이 그 집으로 오냐고 부모님은 집안에 남자가 모시는 거라는 것을 모르느냐고 하더라고요. 옳았구나 하고 그 말에 저도 바로 꼬투리를 잡았어요. 부모님을 모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 지어서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야? 지금 혹시 우리들이 어머님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팔고 집 지어 들어가 살자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죠.
남편하고 서방님 저희들의 빈틈을 파고드는 질문에 당황했는지 어버버하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곧 죽어도 이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고 더 재밌게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겨대던 남편들이 말문이 막힌 꼴을 보니 우습기 짝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하니 서방님이 나서서 형수님, 저희 말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각자 처남들이 앞으로 부모님 모시고 할 텐데 우리가 벌써부터 오지랖 부려봐야 처남들 능력 없는 남자 만드는 꼴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던 동서가 어디다가 전화를 걸더니 그건 해결됐다고 건물 한 층 더 올려서 5층으로 짓자고 하더라고요. 동생하고 방금 통화했는데 자기도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친정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동조해줬다고요. 졸지의 장인 장모님에 더불어 처남까지 한 집에 살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아주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동서랑 저는 속으로 터져나오는 웃음 겨우 참으면서 서로 눈으로 신호를 주고 받아가며 저런 식으로 나오는 남편들 의견에 하나하나씩 토를 달았죠. 결국 마지막 와서 꺼낸 이야기는 이건 시어머니 땅이니 어머님이 초대한 사람들만 그 집에서 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는 그럼 우리들은 어머님한테 초대받은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우리는 초대까지 받아놓고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가면서 그 집을 지어야 하느냐 했죠. 친정부모님은 물론 남동생들도 자기들이 지내는 공간은 공사비 내게 하겠다 말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뿐 이제는 정상적인 이유를 말할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께 괜히 초대받아 멀쩡한 아파트 날리게 생겼다고, 어차피 어머니 땅에다가 짓는 거 괜히 멀쩡히 집값 잘 오르고 있는 아파트 건들 생각 하지 마시고 알아서 지으시고 두 아들 장가 보내기 전처럼 북적거리면서 사시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혼해 줄 테니 결혼 전으로 돌아가라고요. 지금 딱 정하라고 했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산다는 말 그만할 건지 아니면 이 길로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갈 건지요. 남편들 대답은 당연히 합가하겠다는 말 그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어머님이 합가할 수 있게 며느리들 꼬시고 있어야 할 아들들이 같이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때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네요. 어머님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합가 관련해서 말 꺼내신 적도 없고 방 하나 비워두라는 말도 하신 적이 없네요. 아예 완전히 합가를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가까이 살면서 동서네랑 같이 어머님한테 자주 찾아뵙는 건 계속 이어갈 생각이에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 포기한 게 있음을 인정하고 저도 그런 남편의 결정을 위해서 후회 하나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짧게 끝내려 했는데 적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럼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돌진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좀 전까지 아파서 울다가 간신히 약 먹고 잠든 우리 딸을 보고 있자니 또 한 번 속상한 마음도 들고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남편의 청혼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듯한 꽃과 작은 선물을 사들고 남편의 본가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말수가 없고 조용하신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시아버지는 목소리가 크시고 마치 집안의 왕처럼 행동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자상한 성격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결혼하면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의 질문에 제가 순간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느라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생각해본 적 없냐고 하시면서
당신은 저희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자기 주변 친구들은 다 지금 손자 손녀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는다며 부러워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이 솔직히 좋아 보였습니다. 비록 괄괄하신 성격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를 기다리신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많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혼 후 얼마 뒤 다른 분과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그 이후로 따로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표현에 서투실지언정 사랑이 많은 시아버지를 만나게 된 게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네요. 제가 임신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들보다 양수가 많은 편이라 임신 기간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몸이 안 좋고 무거워도 시집오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시댁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때 미역국하고 갈비 정도는 해올 수 있지 그러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도 생신이셨는데 친정어머니는 몸도 힘든데 무슨 생일이냐면서 나중에 애 낳고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하셨거든요. 제가 결국 친정어머니께 상황을 알리니 걱정 말라면서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친정어머니가 미역국에 갈비까지 다 해주고 가셨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제가 준비해 간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절 칭찬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임신한 며느리인 제가 있는데도 거실에서 줄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담배 좀 끄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어디 며느리 앞에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느냐며 제정신이 아니냐고 며느리가 보고 배우면 어떡하냐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솔선과 수범을 해서 지아비를 하늘같이 모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며느리인 저도 우리 아들을 우러러보지 않겠냐고 목이 터져라 외치셨어요. 남편도 창피한지 딴청만 부리고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아버지는 고집도 세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쉬운 성격은 아니십니다. 게다가 흡연과 음주라는 안 좋은 생활 습관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술이 정말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경찰서에 가서 모시고 와야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도 하루에 2갑은 피실 만큼 굴초십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시아버지의 성향이고 기호사항이니 며느리인 제가 하시라 마시라 할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께 한 번도 실은 티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으니 항상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시아버지의 그런 생활 습관들이 솔직히 정말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간접흡연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담배 피고도 9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면서 다 지 팔자대로 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술, 담배는 거들떠도 안 보던 녀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죽었다고 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아버지를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그래도 시집온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라 싫은 티도 차마 못 내고 결국 토하기 일보 직전이 돼서야 집에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비위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출산 전까지는 웬만하면 시댁에는 안 가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절 이해하고 자기도 속이 안 좋았더라고 그냥 다음부터는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호흡기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순간 눈앞이 깜깜했어요. 모든 게 엄마인 제가 뭔가 잘못해서 딸이 아픈 것만 같아 죽을 만큼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친정어머니나 남편은 모두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죽을 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닌데 뭘 그러냐 하며 괜찮다고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더러 깔끔 떨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이게 뭐냐고 빈정거리셨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만큼 신랄하게는 아니었지만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저를 대하셨고요. 저나 남편 둘 다 유난스럽게 깔끔을 떠는 성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처럼 하루 3번 양치하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그냥 상식적인 청결을 유지하고 살아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더러 무슨 깔끔병이라도 걸렸냐며 항상 뭐라 하셨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는 원래 씻는 걸 안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는 돈이 아까워서 씻는 걸 안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줄담배를 피는 분이 씻지도 않으니 얼마나 쩐내가 나겠어요. 시어머니는 물세 아깝다고 화장실 물도 안 내리고 몇 번씩 일을 보십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저 올 때만이라도 두 분께 조심 좀 해달라고 했다가 며느리가 상전이냐며 욕만 진짜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렇다 보니 더 몸조리를 핑계로 시댁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손녀가 태어났는데 아프다 하니 건수 잡았다는 듯이 저를 못살게 구셨습니다. 물론 저만 구박하시는 거였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딸만 예뻐해 주시면 저를 어떻게 대하셔도 참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손녀를 그렇게 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손녀인 저희 딸을 정말 예뻐해 주셨는데 그 방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호흡기가 안 좋은 아이라고 조심해 주셔야 한다고 몇 번을 당부드렸는데도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는 척을 안 하셨어요. 저는 닿지 않은 손으로는 딸은 고사하고 딸이 누워있는 이불 끄터리도 건들지 않았어요. 정말 남편 표현을 빌자면 딸이 누워있는 자리를 기점으로 반경 1m는 접근 금지였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 나오고 있었으니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가 그러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개의치 않으시고 툭하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아버지가 대낮에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셨어요.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아기 침대로 돌진을 하시길래 제가 손 씻으시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들릴 듯 말 듯 뭐라 하시면서 맹물에 손을 씻는 둥 마는 둥 하시고는 아이를 침대에서 안아 올리셨어요. 주스 한 잔 내어드리려고 부엌에 간 사이에 시아버지는 저희 딸을 소파 위에 눕히고 볼을 깨무시고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아버지한테서 딸애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애한테 위생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냐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위생 상태? 지금 내가 더럽다는 거냐?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흙 먹고도 다 건강하게 컸다면서 제가 오히려 과잉보호를 하니까 애가 약해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의 폭언에도 끝까지 내 딸한테 손대지 마시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네가 뭔데 내가 내 손녀를 바라말하냐며 저더러 무슨 자격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얘 엄마라고 제가 10달 품고 있다 내 배불러 낳은 제 딸이라고. 아버님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더러운 손으로 입으로 애를 만지작거리시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방문을 두들기며 당장 손녀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세게 두들기는지 혹시라도 방문이 박살나는 건 아닌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딸은 울다가 지쳐 잠이 들어있었고 저는 저대로 넋이 나가 있었어요. 남편이 온 걸 확인하자 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러고 거실에 살며시 나와보니 시아버지는 소파에 널브러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아차렸네요. 술에 떡이 된 시아버지를 차마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불 하나 덮어드리고 저희도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낮에 일 때문인지 잠이 오질 않아서 잠을 설치고 있는데 저희 방문이 스흥 열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희 방에 몰래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황당해서 순간 뭐 하시는 거냐고 말도 못하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든 저희 딸을 살짝 들어올려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제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지금 아버님이 몰래 애 데리고 거실로 나가셨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른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까 나처럼 또 시아버지가 저희 딸을 안고 볼을 깨물려 하고 계셨어요. 그 광경을 본 남편도 황당했는지 시아버지로부터 애를 빼앗아 들고는 아버지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대체 니들이 뭔데 내가 내 손녀도 못 만지게 하냐며 욕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를 강제로 집 밖으로 밀어내 시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쩐지 딸의 상태가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이 말을 짚어보니 불덩이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앰뷸런스를 불러서 바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해본 의사 선생님은 솔직히 아기가 열이 나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는 없다고 일단은 청결한 환경에서 아기 열 데려가기만 기다리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시아버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열받은 남편도 시아버지께 이 상황을 전달하면서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화를 냈나 보더군요. 다행히 몇 시간 있다 열이 내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회사에 병가를 내고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부셔져라 두들기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잠든 딸이 깰까봐 앞뒤 생각도 못하고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신발을 벗어던지듯 집안에 들어와 저희 딸을 찾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애 잔다고 왜 이러시냐고 막아서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시면서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며 이제껏 남편이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지 부모도 못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니들 둘 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고 저 때문에 아주 상놈의 집안이 됐다고 욕을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랑 말도 섞기 싫어서 그럼 사람 새로 들이셔서 손자 손녀 새로 낳아달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저희 딸 볼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자 네가 뭔데 내 손녀를 보라 말하냐며 제가 눈앞에 있었으면 벌써 한 대 때리고도 남았는데 운 좋은 줄 알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 없이 컸다더니 아주 못 배운 티가 난다면서 너는 내 손녀를 낳았으니까 며느리 자리 유지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저는 이 사람을 시아버지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존중해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저야말로 아버님이 저희 딸 할아버지니까 그동안 그래도 그만큼 존중해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제가 무슨 자격이냐고 그러시는데 아버님이 예뻐 죽는 그 손녀, 제 뱃속에서 10달 품고 낳은 제 딸이라고 제가 그의 엄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중간에 껴서 시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시아버지께 아무래도 이번엔 아버지가 단단히 실수하신 것 같다고 일단 저희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러더군요. 시아버지는 눈을 희번덕 거리시면서 그럼 내 손녀 내놓으라고 그러시면서 방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돼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차마 자기 아버지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방어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김없이 한 장 걸치신 시아버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남편을 아주 밀어붙이고 그러는 와중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지금 시아버지가 저희 딸을 납치하려고 그런다고 말했어요. 경찰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읽었는지 일단 어르신 나가서 저희랑 얘기하세요 라며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냥 단순한 집안일이라고 처리하고 아버님은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집안일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정말 아직도 사연 적고 있으면서도 진정이 안 되는데 집안일이라고 그냥 집에 보내셨다는 게요. 남편한테는 지금 당장 짐 싸서 애 데리고 친정 가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지만 원초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 정말 스트레스를 받네요.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란지. 아무것도 모르고 울다 지쳐 잠든 아이만 보면 제 속이 정말 타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시아버지 일로 사연 보냈던 쓰니입니다. 혹시나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후기를 이렇게 남겨드려요. 매번 술만 안 드시면 참 좋은 분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비호하던 남편도 그날 일만큼은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못하더군요.
그만큼 시아버지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나고 도를 지나치는 행동이었고, 남편도 오랫동안 시아버지의 술버릇으로 인한 폭언과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행동에 그동안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 번만 더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통제불능인 상태로 오신다면 저희들은 아버님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버님은 혀를 차면서 뭘 제대로 알고나 떠들라고 말하며 가족끼리는 고소가 불가능한 것도 모르냐고 저희를 무시하더군요. 할애비가 손녀 보러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고소까지 하겠다는 게 세상 천하의 말이나 되냐고 오히려 저희들을 몹쓸 자식들 취급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지만 아버님이 간과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 경우가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말이 다르다는 걸요. 아버님의 주폭이나 언행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신체적인 피해가 아닐지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다르게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님은 또 저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약주 한 잔 걸치시고 손녀 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저번처럼 문 앞에서 실갱이조차 하기 싫었고 그날은 결국 문 앞에서부터 경찰을 불러 아버님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곱게 돌아가진 않으셨죠. 정말 여태껏 아버님께 들어본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웃들 보기에도 창피하더라고요. 시아버지 경찰 불러서 데려가게 하는 모습을 동네방네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말한 대로 아버님을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님도 고소장 접수되고 본인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남편 보고는 천하의 후레자식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는 아들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냐며 소리를 지르셨죠.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저런다는 것도 또 빼먹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또 법정에 출두하셨을 때는 지레 겁먹은 듯한 표정이시더군요. 아버님의 주폭을 이유로 정신적 폭력이 인정되어서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막상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말 때문인지 아버님은 정말 판결이 끝난 이후로 한 번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맘고생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아이와 제가 있으니 언제까지 아버지의 주폭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자기도 마음 굳게 먹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정말 처음으로 보여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화처럼 저희들 인생의 변화도 금세 찾아왔습니다. 판결로부터 몇 달 뒤인 최근 어머님께 걸려온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이라도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직접 연락하신 이유는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아버님은 저희한테 유선상으로도 연락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판결상 피해자인 저희였기 때문에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아버님을 만나는 것은 저희에게는 커다란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걸 이유로 저희를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와서 저희를 왜 보자고 하는지 의아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 숙여 지난 날들의 일을 사과부터 하셨습니다. 참 의외였습니다. 그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 시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에게 사과한다는 게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는 처음에 저희에게 화가 많이 났던 건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손녀딸은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그게 참 원망스러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원망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면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고소하면서까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담배도 끊었고 술은 진작에 끊었다면서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원한다면 당장 병원에 가서 몸에 남아있는 잔존 알코올이나 니코틴 검사까지 해서 자기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에게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도 아버님 말에 거짓이 없다고 정말 술, 담배 끊으신 지도 한참 되었다며 이제 그만 정상적인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제 결정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상황을 제가 결론 짓기에는 사실 며느리라는 제 위치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런 저의 고민을 눈치라도 챈 건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아버님 앞으로 걸려있는 접근금지 명령은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보고 싶어 찾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버님을 문전박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진짜로 아버님이 술, 담배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시고 우리 부부, 특히 며느리인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때 그때가 되면 접근금지 명령을 풀도록 하겠다고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을 그대로 읊어주니 제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 앞에 사과한 날을 기점으로 한 달에 2-3번씩은 저희 집에 오셔서 손녀딸 보고 가십니다. 청결하게 하시고 멀끔하게 먹까지 내시고 오세요. 그렇게 깔끔하게 오시는데도 저희 집에 도착하시면 아이 보러 가기 전에 화장실 먼저 들려서 손부터 박박 씻고 나오십니다. 이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아버님께 시달리며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제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 딸도 저처럼 아버지 없이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손녀딸 엄청 챙기시고 사실 술이 들어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참 좋으신 분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동안 고통받았던 일로 또다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거라 믿어요. 접근금지 명령은 끝날 때까지 유지시킬 생각이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한층 더 행복에 가까워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제 옆에서 든든히 제 편이 되어준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결혼이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나는 거고 그 안에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다른 가정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뿐이라 믿고 지금 당장은 딸만 생각하고 딸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후기 기다려주시며 자기 일처럼 같이 분노해주셨던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